네 놈이 내 가게에서 봉투 훔쳐가는 거 다 봤어. 어서 내놓어.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행복동 시장 골목 어귀에 허름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던지는 흙장난에도 그저 허허 웃기만 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박달수 나이 45의 노총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모자란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으니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옥탑방 한 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수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늘한 기운이 아주 잠시 스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오며 상가 번영회장 최만식이 씩씩거리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굵직한 강목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금방이라도 누군가를 집어삼킬 듯 살기등등한 표정이었습니다. 최만식은 다짜고짜 달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으니 영문을 모르는 달수는 그저 눈만 껌뻑이며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렸고 겁에 질린 꼬마들은 엄마 뒤로 숨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만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수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달수는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그저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바보처럼 웃던 달수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란이 동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기에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달수의 낡은 바지 주머니를 거칠게 뒤집어 깠고 동전 몇 잎과 구겨진 영수증 뭉치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포기하지 않고 달수의 뺨을 툭툭 치며 다그치듯 소리를 질러대니 시장통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놈이 내 가게 카운터에서 봉투 훔쳐가는 거 다 봤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백한 거짓이자 억지였던 것입니다. 달수는 억울함에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말하려 했으나 만식의 위압적인 태도에 눌려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피어올랐고 평소 달수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동조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이 먹고 빈둥거리더니 도둑질까지 하네.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들이 달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미리 준비한 것을 꺼냈으니 그것은 바로 달수의 옥탑방에서 훔쳐온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이거 내 방에서 나온 거잖아. 이게 증거 아니면 뭐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였지만 사람들은 선동되었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소중한 시계가 만식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뜨며 다급하게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그 시계는 그가 20년 전 집을 나올 때 챙긴 유일한 물건이자 자신의 진짜 정체를 증명해줄 마지막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식은 그런 달수를 비웃으며 시계를 높이 들어 올렸고 달수는 그것을 뺏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달수가 시계를 뺏으려 달려드는 모습을 보며 도둑이 제발 저려 행패를 부린다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짐짓 피해자인 척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고 건장한 청년 몇 명이 나서서 달수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달수는 신음했고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와 쓴맛을 삼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국밥집 이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뛰쳐나와 제압당한 달수를 감싸 안으며 만식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이모의 절규에도 만식은 콧방귀를 뀌며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이 여자가 덩달아 미쳤나 도둑놈 편을 들게 따로 있지. 만식의 서슬 퍼런 눈빛에 이모조차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달수는 자신 때문에 이모까지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눈빛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안위가 걱정되었기에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만식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달수의 눈앞에 흔들어대며 비열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경찰에 넘겨져 콩밥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떠날 것인지 선택하라 강요하니 달수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습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옥탑방 임대차 계약 해지 각서였고 만식의 진짜 목적이 바로 이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만식이 내민 볼펜을 쥐어야 했고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목숨줄을 끊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태상그룹의 막내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다시 붙는 것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쫓겨나는 것보다 더 끔찍했던 것입니다. 결국 달수는 눈물을 머금고 각서에 지장을 찍고 말았으니 만식은 껄껄 웃으며 달수의 등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오늘 당장 방 빼짐은 문 앞에 내다 놓을 테니까. 잔인한 통보를 남기고 만식은 무리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볼일이 끝났다는 듯 하나둘씩 흩어졌고 골목에는 처량하게 주저앉은 달수와 국밥집 이모만 남았습니다. 이모는 달수의 먼지 묻은 옷을 털어주며 눈물을 훔쳤고 달수는 그런 이모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형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달수의 목매인 호소에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위로 달수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조차 없다는 차가운 현실뿐이었기에 막막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달수는 터덜터덜 옥탑방으로 올라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방 안은 이미 만식이 한바탕 뒤집어 놓아 난장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을 가방에 구겨 넣으며 그는 이곳에서 보낸 지난 5년의 세월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삶이었지만 마음만은 편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메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초라한 현실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달수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으니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비상용 폰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폴더폰의 액정이 파랗게 빛나고 발신자 번호가 뜨는 순간 달수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번호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김 집사의 번호였기에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달수의 손끝이 떨려왔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진동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한 달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지만 지금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부름이었습니다. 도련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달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급히 닫아버렸으니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릴 정도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살았던 지난 20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막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조차 없었으므로 그는 다시 낡은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냄비와 짝이 안 맞는 젓가락이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달수는 마지막으로 텅 빈 방을 한번 휘이 둘러보았고 벽지에 핀 곰팡이조차 정이 들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옥탑방은 재벌가 막내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인간 박달수로서 숨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밖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으니 마치 하늘도 달수의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이 방에 작별을 고해야만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으나 이내 표정을 짐짓 바보처럼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차피 떠날 거라면 끝까지 동네 바보형으로 남는 것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훅 하고 찔러 들어왔고 달수는 옷깃을 여미며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굵은 빗줄기가 달수의 정수리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빗줄기 너머로 우산을 쓴 최만식이 보였으니 그는 달수가 나가는 꼴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날씨 한번 좋다 거지 나가라고 물청소까지 해주네. 만식은 킬킬대며 달수의 면전에다 소금을 팍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빗물에 섞여 달수의 얼굴을 때렸으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빗속을 걸어 나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는 달수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만식은 그 뒤통수에 대고 악담을 퍼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 얼씬도 하지 마라 재수 옴붙으니까. 그 말은 달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피를 흘리게 했으나 그는 뒤를 돌아보거나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지금 욱하는 마음에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만식이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고 달수는 난간을 부여잡고 위태롭게 한 발씩 내려와야 했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쓰레기 더미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으니 마치 자신도 저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처지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눈빛만은 빗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으니 언젠가 반드시 이 모욕을 되갚아 주리라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살던 건물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쫓겨나듯 걸어가며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달수의 소매를 잡아챘으니 놀라서 돌아본 그곳에는 국밥집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이모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달수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눈시울을 붉혔던 것입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밥 굶지 말고 사우나라도 가서 자. 봉지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국밥 한 그릇과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수는 코끝이 찡해져 오는 것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차마 그 돈을 받을 수 없어 다시 이모에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아줌마 나 돈 있어요. 이거 없어도 잘 살아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이모는 달수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잔소리 말고 가져가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면 되잖아. 성공해서 갚으라는 그 말이 달수의 심장을 쿵 하고 때렸으니 이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달수는 이모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감사합니다 하고 작게 응조렸습니다. 이모는 비를 맞으며 멀어지는 달수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디 어디 가서든 아프지 말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달수는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의 온기에 의지하여 다시금 차가운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 작은 온기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러움에 통곡했을지도 모르는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밤은 깊어만 갔으니 달수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심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으나 그 빛은 달수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달수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으슬으슬 추위를 느꼈고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광판 뉴스 속보가 달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니 그것은 바로 태상그룹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태상그룹 강 회장 지병 악화로 혼수 상태 경영권 승계 안갯소. 자막을 보는 순간 달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의 위독함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서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20년 전 자신을 엄하게만 대했던 아버지가 미워 떠났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뉴스 화면에는 형제들이 병원 앞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들의 가식적인 표정 뒤에 숨겨진 탐욕이 읽혔습니다. 달수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으니 지금 자신이 저곳에 가봤자 아무런 힘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빗속으로 걸어갔으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와 태산그룹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며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를 향해 굴러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달수가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한강 다리 밑이었으니 차가운 바람과 빗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지를 주워 바닥에 깔고 쭈그리고 앉았고 국밥집 이모가 준 식은 국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였던 자신이 이제는 다리 밑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누나들이 알면 아주 배를 잡고 웃겠네.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는 차가운 국밥을 한술 떴으나 목이 메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다가왔으니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런 외진 곳까지 찾아올 사람은 없었으므로 달수는 긴장하며 웅크린 몸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쓴 중년 남자가 내렸으니 그의 단정한 슈트 차림은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진흙탕을 밟으며 천천히 달수 쪽으로 걸어왔고 그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췄으니 그는 바로 아버지의 그림자이자 자신의 스승인 김 집사였습니다. 김 집사는 빗물에 젖은 달수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힘있게 첫마디를 떼었습니다. 도련님 20년 만에 뵙습니다. 집으로 가시지요.
그 말과 함께 천둥이 치며 달수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으니 이제 동네 바보 박달수의 연극은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김 집사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달수는 고개를 저었으니 그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재벌가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넘쳐나는 돈은 그에게 행복이 아니라 숨막히는 감옥이자 형제들의 칼날 같은 견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진혁이 아니야. 그냥 박달수로 살다가 죽을 거야. 달수는 차갑게 돌아섰으나 김 집사는 포기하지 않고 품에서 검은색 명함 한 장을 꺼내 달수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십시오. 김 집사는 빗속에서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다시 검은 세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달수는 주머니 속의 명함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져 당장이라도 강물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미련과 혹시 모를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본능적인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쳤지만 달수의 마음에는 더 큰 폭풍이 불었으니 평범한 소시민의 삶과 재벌 후계자의 운명 사이에서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갈팡질팡하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리 밑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쪽잠을 청했으나 꿈속에서도 아버지의 위독한 모습과 만식의 비웃음이 교차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이 엄습했으나 일단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국밥집 이모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에게 작별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복동 시장 입구는 흉흉한 기운이 감돌았으니 사람들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목을 걸었으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했을 국밥집 골목이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가게 앞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달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으니 그는 숨을 헐떡이며 국밥집을 향해 다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건장한 용역 깡패들이 입구를 막고 서 있었고 안에서는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이모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가게 아니면 갈 데도 없어요. 이모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달수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으니 자신이 이모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용역들을 밀치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곳에는 최만식이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모가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무참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이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뚝배기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달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최만식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달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만식에게 달려들었으나 주변에 있던 용역들이 순식간에 달수를 낚아채 제압했습니다. 무릎이 꿇린 채 바닥에 처박힌 달수는 분통을 터뜨렸으나 만식은 가소롭다는 듯 달수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던 쥐새끼가 제 발로 기어 들어왔구먼. 만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달수의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고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모는 아무 잘못 없잖아.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혀?
달수의 항변에 만식은 혀를 차며 발로 달수의 가슴을 찼으니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달수는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도둑놈을 숨겨주고 밥까지 먹여줬으니 공범이나 마찬가지지. 만식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며 행패를 정당화했고 가게 임대 계약서를 꺼내들고 눈앞에서 찢어발겼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들어가면 다 밀어버릴 거 미리 좀 부순 건데 뭐. 그의 뻔뻔한 태도에 달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파고들었고 자신이 힘이 없어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린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모는 기어서 달수에게 다가와 그의 몸을 감싸 안았으니 자신이 맞더라도 달수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습니다. 달수야, 넌 잘못 없다. 그냥 갈아어서 도망가.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와 멍든 얼굴을 마주한 순간 달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지켜온 인내심의 끈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이제 더 이상 바보 박달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건장한 사내들에게 둘러싸인 초라한 노숙자일 뿐 당장 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어 절망스러웠습니다. 만식은 지루하다는 듯 손짓하며 용역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가게 안의 집기들을 모조리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이 가게 싹 비우고 철거 시작한다 실시.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역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고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달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이모가 아끼던 낡은 텔레비전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육수통이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달수는 발버둥 치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으니 용역 한 명이 달수의 배를 걷어차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까불고 있어. 조용히 짜져 있어라. 모멸감과 육체적 고통이 동시에 밀려와 정신이 혼미했으나 달수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만식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식은 그런 달수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듯 인상을 썼고 달수의 뺨을 때리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던 것입니다. 눈 안 깔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기 전에 꺼져.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살기가 담긴 진짜 위협이었고 달수는 이들이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악당임을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고 돈과 권력 없이는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차가운 비수가 되어 달수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김 집사의 명함을 몰래 손에 쥐었으니 구겨진 명함 모서리가 그의 손바닥을 찌르며 각성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달수는 뼈저리게 느꼈고 눈앞의 지옥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어느새 굴착기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으니 만식이 정말로 오늘 건물을 밀어버릴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모는 충격으로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달수는 이모를 흔들어 깨우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정신 차려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만식은 그 모습을 보며 킬킬대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으니 자신의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제목은 참교육.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식의 만행에 달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동네 바보형의 멍청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자 포효 직전의 고요함이었으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폴더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만식은 달수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줄 알고 비웃었으나 달수의 손가락이 누른 번호는 112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김 집사가 준 명함에 적힌 직통 번호를 눌렀고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도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집사의 묵직한 목소리에 달수는 입술을 깨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동 시장으로 와 내 모든 것을 되찾겠다. 달수의 선전포고와 함께 굴착기의 굉음이 더욱 커졌으니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통쾌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달수는 통화를 마치고 폴더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으니 그의 표정은 방금 전까지 울부짖던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뺨 위로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만식은 달수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비아냥거리며 킬킬대고 있었으니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오호라, 어디 뭐 노숙자 연합회에 지원 요청이라도 했냐? 그의 조롱 섞인 말에도 달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무심한 눈으로 만식의 뒤에 있는 굴착기를 응시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의 삼날이 식당의 낡은 간판을 건드렸고 끼기기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모는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없었으니 달수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이모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모,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달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만식은 왠지 모를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으나 자신의 뒤에는 건장한 용역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돌았나? 눈깔 안 깔고 뭐 하는 거야? 만식이 손을 들어 달수의 뺨을 치려는 순간이었으니 시장 입구 쪽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트럭이나 오토바이 소리가 아닌 묵직한 중저음으로 마치 거대한 맹수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는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골목 입구로 쏠렸으니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카만 차체의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좁디 좁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우며 위용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차 앞머리에 박힌 엠블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재계 서열 5위 태산그룹의 황금빛 로고였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두 차량이 국밥집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어 정차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진흙탕 위로 번쩍이는 타이어가 멈추자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며 굴착기 소리마저 묻혀버렸습니다. 만식은 눈을 비비며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했으니 이런 누추한 곳에 회장님들이나 타는 차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저 차들은 여기다 차를 대면 공사를 못하잖아. 만식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꽥꽥 소리를 질러댔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역 깡패들도 압도적인 포스에 눌려 뒷걸음질 쳤으니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건드려선 안 될 상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수십 대의 차량 문이 동시에 철컥하고 열렸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무전기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눈매는 매서웠으니
동네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된 경호원들이었던 것입니다. 검은 우산들이 차르르 펼쳐지며 하늘을 뒤덮었고 그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도열하여 길을 냈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일말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렬했고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장통의 소란스러움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사라졌고 상인들은 가게 문 뒤에 숨어 숨죽이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만식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경호원들에게 다가갔으나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며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영업장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 무시는 만식에게 더 큰 공포와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가장 앞서 있던 차량의 뒷문이 육중하게 열렸고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은퇴 안경을 쓴 중년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바로 지난밤 달수를 찾아왔던 김 집사였으니 단정한 슈트 차림과 기품 있는 태도가 귀족 같았습니다. 김 집사는 흙탕물이 튈세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그의 뒤로 비서실장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만식은 김 집사의 옷깃에 달린 태상그룹 배지를 보고 입을 떡 벌리며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태상그룹?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만식이 쥐어짜 내듯 항의했으나 김 집사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쓰레기 더미 속에 서 있는 초라한 달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만식과 용역들을 팔이 쫓듯 밀어냈고 그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집사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달수에게 다가갔으니 그 거리감은 마치 천상과 지옥을 가르는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김 집사는 난장판이 된 국밥집 앞까지 걸어왔고 바닥에 쓰러진 이모와 깨진 집기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달수의 처참한 몰골을 마주하자 그의 눈가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찢어진 티셔츠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흑투성이 얼굴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핏줄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그 어떤 명품 옷을 걸친 것보다 당당했으니 그의 눈빛만은 20년 전 집을 떠날 때와 똑같이 살아있었습니다. 만식은 엉금엉금 기어서 김 집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모면해 보려 애를 썼습니다. 저기 선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놈이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김 집사는 만식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고 옆에 있던 경호실장이 만식의 손을 쳐내며 제압했습니다. 감히 어디에 손을 대십니까? 물러서십시오. 경호실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만식은 희익하고 비명을 질렀고 용역들은 이미 눈치 빠르게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달수 앞에 바로 섰으니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달수는 말없이 김 집사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김 집사는 그런 달수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주군을 향한 절대적인 예우였으니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숨소리마저 멈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만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그 뒤를 따르던 수십 명의 수행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김 집사의 입에서 나온 부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천둥소리처럼 행복동 시장 골목을 강타하며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동네 바보형 박달수가 태산그룹의 부회장이라니.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고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듯한 표정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병신이. 아니, 저분이 부회장님이라고? 달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김 집사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고 그의 손길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일어나게, 김 집사 여기는 회사도 아닌데 뭘 그리 격식을 차리나. 달수의 말투는 더 이상 어눌한 바보의 것이 아니었으니 타고난 귀티와 위엄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달수는 쓰러진 이모를 안아들고 김 집사에게 눈짓을 했고 김 집사는 즉시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최고급 병실로 모셔라,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해. 달수의 명령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이모는 안전하게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달수는 마지막으로 만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던졌으니 그 말은 만식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기대해라, 내일부터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달수가 김 집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검은 세단에 오르자 닫힌 차 문 너머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널찍한 리무진 뒷좌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으니 푹신한 가죽 시트의 감촉이 너무나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동네의 풍경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양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 집사는 말없이 고급스러운 슈트 케이스를 내밀었으니 그 안에는 달수의 체형에 딱 맞춘 정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본가에 도착하시기 전에 환복을 하셔야 합니다. 김 집사의 정중한 권유에 달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입고 있던 냄새나는 트레이닝복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꼬질꼬질한 옷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동네 바보 박달수의 껍데기도 하나씩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흑투성이에 초라했으나 눈빛만은 이미 예전의 냉철한 강진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와이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그는 다짐했으니 다시는 소중한 사람들을 힘없이 잃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매듭이 조여질수록 그의 각오 또한 단단하게 조여졌습니다. 김 집사는 달라진 달수의 모습을 백미러로 훔쳐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눈시울을 붉혔던 것입니다. 호랑이 새끼는 진흙 구덩이에 굴러도 호랑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어느새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접어들었고 저 멀리 태산그룹 일가가 모여 사는 거대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기계음을 내며 좌우로 열렸으니 그 위압감은 마치 거대한 요새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정원사들이 잘 깎아놓은 조경수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길 끝에 웅장한 대리석 저택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밟아보는 고향이자 지옥 같은 집이었기에 달수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문을 열었고 달수는 반짝이는 구두 끝을 대리석 바닥에 내디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을 비롯한 고용인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으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출했던 막내 아들이
거짓골을 면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이미 저택 안의 고용인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찔렀습니다. 높은 천장과 값비싼 명화들이 걸린 복도를 지나며 그는 이곳의 공기가 바깥 세상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놀던 그 복도였지만 지금은 권력을 향한 욕망과 암투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달수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심호흡을 했으며 사자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거실 문이 열리자 소파에 앉아있던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남 강진철과 차녀 강진이가 서로를 헐뜯다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죽은 줄 알았던 막내가 살아서 돌아왔네. 진철은 비릿한 조소를 날리며 위스키 잔을 흔들었고 진이는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썩은 내가 난다 했더니 밖에서 뭘 하고 다닌 거야? 그들의 환대 아닌 환대에도 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 형님, 누님 여전들 하시니 보기 좋습니다. 달수의 당당한 태도에 형제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으니 주눅들어 벌벌 떨 줄 알았던 동생의 기세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진철은 탁자를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감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냐며 위협했습니다. 아버지 위독하시다니까 떡고물이라도 챙기러 왔냐? 노골적인 모욕에도 달수는 차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형제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몫을 챙기러 온 게 아니라 뺏긴 걸 찾으러 온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대꾸가 아닌 선전포고와도 같았으니 거실 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해졌습니다. 형제들은 20년 전에 유약했던 막내가 아님을 직감하고 경계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태상그룹의 법률 대리인이자 아버지의 그림자인 최 변호사였습니다. 모두 모이셨군요. 회장님의 특명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형제들은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으나 최 변호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막내 도련님이 오시면 개봉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진철과 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달수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간을 좁혀야만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인장을 뜯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경악게 했습니다. 회장 유고 C그룹의 경영권 정권을 강진혁에게 위임한다. 단 한 줄의 비상경영 명령서가 불러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으니 진철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뒷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침에 걸려서 헛소리 하신 거라고. 진이 또한 악을 쓰며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으나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서며 그들의 난동을 제지했습니다. 달수는 멍하니 아버지의 친필 서명을 바라보았으니 자신을 내치고 미워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진심을 뒤늦게나마 확인하게 되어 가슴이 먹먹해져 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난 20년간 달수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준비했고 가장 강한 자가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달수는 서류를 품에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도 동네 바보도 아니었습니다.
달수는 혼란스러워하는 형제들을 뒤로하고 2층으로 향했고 아버지가 누워 계신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태산의 회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야위었습니다. 달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주름진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진혁이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마치 아들의 귀환을 알고 있었다는 듯 호흡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달수는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오열했으니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으니 이제 아버지 대신 이 거대한 태산그룹을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그러나 단단하게 맹세했으니 태산을 위협하는 하이에나들을 모조리 청소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제가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달수가 방을 나서자 복도에는 김 집사와 최 변호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도열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취임식 준비는 이미 마쳤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달수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차가운 눈빛으로 전방을 응시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명령은 자비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행복동 재개발 건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태산의 새로운 주인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서늘한 바람이 저택의 복도를 타고 휘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태산그룹 본관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서는 한 남자의 극적인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실로 놀라웠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이 말끔하게 깎여나갔고 지저분했던 더벅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뒤로 넘겨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동네 바보 박달수가 아니었으니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를 가진 강진혁 부회장이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슈트가 그의 몸을 감쌌고 손목에는 낡은 전자시계 대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채워졌습니다. 스타일러는 진혁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감탄했으니 타고난 귀티는 20년의 세월로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혁은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넥타이를 단단히 조였고 그것은 마치 전투에 임하는 장수의 갑옷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박달수는 죽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강진혁으로 산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과거의 나약함을 지워냈고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에게 보여줄 냉혹함을 장착했습니다. 김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으니 달라진 주군의 모습에 감격하여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본사로 출근하시겠습니까? 진혁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경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동네 골목대장 최만식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손에 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태산그룹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니 전설처럼 떠돌던 막내 아들의 귀환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길을 만들자 마침내 강진혁 부회장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출근을 환영합니다.
우렁찬 인사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울려 퍼졌으나 진혁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발소리가 군대 행진처럼 들렸고 직원들은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고개만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순대를 먹던 그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나타났으니 이 극적인 반전을 아는 사람은 오직 김 집사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며 기압차로 귀가 먹먹해졌으나 진혁의 표정은 미동도 없이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실 대회의실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모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혁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사장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를 갖췄습니다. 진혁은 상석에 앉아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으니 그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매서웠던 것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으니 사장들은 진혁의 눈치를 살피느라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장남 강진철에게 줄을 섰던 사람들이었기에 혹시나 피바람이 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혁은 비서가 내어준 두툼한 결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고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행복동 재개발 사업 태산건설이 진행하고 있더군요. 진혁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건설사 사장이 화들짝 놀랐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손수건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아주 높은 알짜배기 사업입니다. 진혁은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사장을 노려보았으니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수익성만 좋으면 용역 깡패를 써서 사람을 패도 됩니까? 진혁의 호통에 건설사 사장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고 다른 임원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태산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놈들은 내 식구가 아닙니다. 진혁은 즉시 인사팀장을 불러 건설사 사장의 해임을 지시했고 그 자리에서 보직 해임된 사장은 끌려나가듯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임원들은 진혁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깨달았고 20년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장악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진혁은 공포에 질린 임원들에게 서늘한 경고를 날렸으니 앞으로 내 눈을 속이려 들면 국물도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룹 내부의 군기는 확실하게 잡혔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외부의 적들을 요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응시했고 그의 손에는 행복동 상가 번영에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를 훑어 내려가던 진혁의 입가에 비소가 번졌으니 악덕 건물주 최만식의 뒷배가 바로 자신의 형 강진철이었던 것입니다. 진철이 만식에게 재개발 정보를 미리 흘려 땅 투기를 하게 했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형님, 고작 이런 양아치랑 손을 잡고 회사를 말아먹으려 했습니까? 진혁은 씁쓸함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으니 자신이 쫓겨나고 이모가 다친 원흉이 바로 가족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을 은밀하게 호출하였고 행복동 일대의 토지와 건물 매입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상가 전체를 매입하세요. 법무팀장은 당황하며 이미 최만식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진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묘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인간 욕심이 많으니 시세의 3배를 부르면 바로 팔 겁니다. 미끼를 던져서 일단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이었으니 나중에 뱉어내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최만식의 사진에 붉은 펜으로 X자를 그었고 그것은 사냥감에 대한 확실한 조준이자 처형 예고였습니다. 이제 만식은 자신이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돈방석에 앉았다고 좋아할 것이 뻔했으니 그 어리석음이 파멸을 앞당길 것입니다. 진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고 상상했으니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볼만할지 말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진혁은 다시 김 집사를 불렀으니 이번에는 최고급 세단이 아닌 수수한 국산차를 준비시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수행원들도 물리치고 김 집사와 단둘이 차에 올랐고 목적지는 그가 쫓겨났던 그곳 바로 행복동이었습니다. 차가 낡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고 진혁의 마음은 다시금 박달수의 기억으로 요동쳤습니다. 부서진 국밥집 앞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으니 반드시 이곳을 예전처럼 따뜻한 곳으로 되돌리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때 골목 한 구석에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으니 최만식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보 녀석 쫓아내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려. 만식의 낄낄거리는 소리에 진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차 문을 열고 나가려는 충동을 억지로 눌러야만 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엎어버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으나 그렇게 끝내기에는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즐겨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테니까. 진혁은 차갑게 중얼거리며 김 집사에게 차를 돌리라 지시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의 후미등만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복수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으니 내일 열릴 최만식의 환갑잔치가 바로 그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강진혁 식의 자비 없는 응징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행복동 시장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어떤 돈 많은 미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싹쓸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만식은 통장에 찍힌 영의 개수를 세어보며 입이 찢어졌고 시세보다 3배나 비싸게 팔아치운 자신의 수완에 감탄했습니다. 어떤 멍청한 놈인지는 몰라도 아주 호구 제대로 물었네. 그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으로 사무실을 돌았으니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 강남 빌딩 주인이 될 꿈에 밤잠조차 설치며 행복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판 건물은 달수가 살던 옥탑방이 있는 낡은 상가였고 그는 골칫덩이 세입자들도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조건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 계약서 뒤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니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수자가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만 챙겼기에 그는 다가올 재앙을 감지하지 못한 채 샴페인만 터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건물이 팔렸다는 소식에 불안에 떨었으나 만식은 나 몰라라 하며 자신만 살 길을 찾아 짐을 쌌습니다. 다들 짐 싸세요. 이제 여기 내 건물 아닙니다.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상인들은 울분을 토하며 항의했으나 만식은 귀를 후비며
콧노래를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조용히 멈춰섰고 서류 가방을 든 양복쟁이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용역 깡패가 아닌 엘리트 변호사들이었으니 그들의 가슴에는 국내 최고 로펌인 태산의 배지가 빛났습니다. 그들은 시장 바닥의 오물을 피하지 않고 곧장 사무실로 향했고 그 위풍당당한 기세에 만식은 짐을 싸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최만식 씨 되십니까? 새로운 건물주 대리인단입니다. 법무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만식은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고 그는 짐짓 거만한 척하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물 팔았으면 끝이지 왜 떼거지로 몰려와서 난리야. 하지만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를 펼쳤으니 그것은 만식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횡령과 불법 증축 내역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제5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묻겠습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들은 만식에게 외계어 같았으나 결론은 돈을 토해내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만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번영회장이야. 그의 비명소리에도 변호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그가 받은 매매 대금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만식은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잘못 건드렸음을 직감했으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건물주는 단순히 돈만 많은 호구가 아니라 자신의 뼈와 살을 발라먹으러 온 저승사자였던 것입니다.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겨우 들이켰으나 타는 듯한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입안만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급히 뒷배였던 태산건설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으니 제발 이 미친 변호사들을 좀 치워달라고 애원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고 그는 몇 번이고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도 통화했는데. 만식은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으니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동아줄이 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각 시장 곳곳에는 새로운 공고문이 나붙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철거가 아닌 시장 현대화 및 상인 보호 계획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웅성거리며 게시판 앞으로 모여들었고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임차인 전원계약 갱신 보장 및 임대료 50% 인하. 그것은 꿈에서나 볼 법한 파격적인 조건이었기에 사람들은 혹시 사기가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환호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건물주가 어디 있어. 천사가 내려왔나 봐. 상인들의 칭송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려오자 만식은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고 질투심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은 악덕 건물주로 낙인 찍혀 쫓겨날 판국인데 새로운 주인은 오기도 전에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갈며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꾸미는 건지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식의 사무실로 퀵서비스 하나가 도착했으니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봉투에 담긴 초대장이었습니다. 만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뜯어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최만식 회장님 환갑잔치 및 신임 건물주 인사회. 초대장에는 내일 저녁 시장 광장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새로운 건물주가 직접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식은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곰곰이 생각했으니 변호사들을 보내 압박할 때는 언제고 잔치를 열어준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입니다. 혹시 나를 시험해 보려는 건가? 길들이기 뭐 그런 거? 만식은 특유의 긍정 회로를 돌리며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쩌면 새 건물주가 자신의 지역 유지로서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협상을 하려는 제스처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세월이 얼만데. 그는 거울을 보며 구겨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비열한 웃음을 되찾으며 내일 있을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장 맨 아래에 적힌 작은 문구를 보지 못했으니 참석자 전원에게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핏빛처럼 붉게 인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물은 만식이 평생 쌓아온 모든 업보를 청산할 파멸의 폭탄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내일 입을 가장 비싼 양복을 미리 꺼내놓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한 날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시장 광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뒤덮였습니다. 출장 뷔페가 차려지고 밴드가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인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만식은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가장 상석에 앉아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거만하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다들 많이 드셔. 내 인맥이 이 정도야 알겠어? 그는 뻔뻔하게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떠벌렸고 사람들은 공짜 술과 밥에 취해 잠시 그를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이모만은 구석진 자리에서 불안해했으니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달수 걱정에 음식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우리 달수는 밥이나 굶지 않는지, 어디서 자는 건지, 이모의 한숨이 깊어갈 무렵 광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레드카펫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새로운 건물주가 도착한다는 신호였고 음악 소리가 멈추며 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식은 벌떡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입구로 달려나갔으니 가장 먼저 눈도장을 찍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제가 바로 최만식입니다. 만식은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허리를 굽실거리며 아부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비굴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구두 한 짝이 땅에 닿았으니 모두의 시선이 그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만식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었으니 그 순간 만식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가 레드카펫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만식은 그 구두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의 얼굴이 조명을 받아 드러나는 순간 만식은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귀티가 흐르는 명품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이 발로 차고 내쫓았던 바보 박달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놈이 왜 거기서 나와? 만식은 너무나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꼴사나운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진혁은 쓰러진 만식을 향해 빙긋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으나 그 미소는 한겨울 서리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던 것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진혁의 목소리는 예전의 어눌한 말투가 전혀 아니었으며
묵직한 저음이 광장의 스피커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식은 눈을 비비고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꿈이 아니었고 눈앞에 이 귀공자가 달수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거 다 쇼지? 내 놈이 연기자라도 고용한 거야? 만식은 악을 쓰며 현실을 부정하려 발버둥 쳤으나 진혁의 뒤에 도열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 동네 바보가 진짜 재벌이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만식을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쳤으며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이 기적 같은 사내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이 구역의 새로운 주인이 된 강진혁입니다. 그의 당당한 선언에 상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으니 특히 국밥집 이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우리 달수라고? 아이고 맙소사. 이모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진혁은 그런 이모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인사를 건넸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식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단상으로 달려들었으니 자신의 잔치판을 망친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기꾼 놈아, 남의 잔치에서 당장 내려오지 못해. 만식이 단상 위로 기어 올라가려 하자 김 집사가 앞을 막아섰고 경호원들이 그를 양쪽에서 붙잡아 무릎을 꿇려버렸습니다. 진혁은 마이크를 잡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만식을 내려다보았으니 그것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판사의 엄중한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최만식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진혁의 손짓 하나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고 그곳에는 만식의 파멸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초대장에 적혀있던 깜짝 선물의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이었으니 만식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만식이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들이 고화질 영상과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을 협박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면부터 용역들을 동원해 국밥집을 때려 부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달수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던 그날 밤에 CCTV 영상이 나오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사람이 아니네. 동네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지자 만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진혁은 더 큰 한방을 날렸고 그것은 바로 만식이 그토록 자랑하던 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최만식 씨가 매도한 이 건물의 매매 대금 전액은 압류되었습니다. 진혁의 말에 만식은 감전이라도 된 듯 펄쩍 뛰며 소리쳤으니 내 돈을 왜 내가 맘대로 하냐며 거품을 물고 발광했습니다. 계약서 제10조 불법 행위가 확인될 시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김 집사가 마이크를 이어받아 계약서 조항을 또박또박 낭독했고 위약금으로 매매 대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식은 그제야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을 알았으니 돈방석은커녕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는 사실에 혼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만식의 차명 계좌 내역까지 모조리 공개되었고 그가 횡령한 상가 번영 회비의 행방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은 빈 껍데기가 되었으니
동네의 왕으로 군림하던 최만식의 시대는 처참하게 끝장이 났습니다. 그때 광장 저편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으니 진혁이 미리 준비해둔 법의 심판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만식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고 만식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놈이 재벌 빽 믿고 나를 담그는 거라고. 만식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해댔으나 그 추한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진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결박된 만식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으니 그 목소리는 사신과 같았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그 한마디에 만식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으니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거대한 산이었음을 너무나 늦게 깨달은 대가는 이토록 가혹하고 처참했던 것입니다. 진혁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등을 돌려버렸고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만식의 비명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회장님 아니 도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애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으나 진혁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만식의 몰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고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악인이 사라진 광장에는 진정한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사람들은 진혁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시선은 환호하는 군중이 아닌 단 한 사람. 구석에서 눈물 짓고 있는 국밥집 이모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자 진혁은 이모에게 천천히 걸어갔으니 경호원들도 이번만큼은 그를 막지 않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재벌 부회장과 앞치마를 두른 시장 상인.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만남에 광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이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진혁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숙였으나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배고픈데 밥 안 주실 거예요? 진혁이 예전 달수 시절의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을 걸자 이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진혁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모를 와락 끌어안았으니 그의 비싼 양복 바지에 흙이 묻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진혁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이모의 어깨를 적셨고 두 사람의 재회는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 수 있었으니 저 대단한 재벌 회장님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울고 웃던 따뜻한 이웃 박달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돌아온 이유는 복수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축포가 터지며 화려한 불꽃이 술을 놓았고 행복동 시장에는 진정한 행복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진혁에게는 아직 태상그룹 내부에 정리해야 할 적들이 남아 있었고 그는 이모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제 행복동의 평화는 지켰으니 더 큰 세상의 정의를 위해 그는 마지막 칼춤을 출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행복동에서의 통쾌한 복수극을 마치고 본사로 복귀한 진혁은 이제 그룹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대상은 자신의 큰형이자 경쟁자인 태상그룹 부회장 강진철이었으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철은 진혁이 회사 돈으로 행복동 상가를 매입했다는 사실에 길길이 날뛰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감히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써? 이번 기회에 아주 매장해주마. 진철은 자신의 측근 임원들을 모아 진혁을 탄핵할 계획을 세웠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사회장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진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 장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철이 최만식을 통해 조성한 불법 비자금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진철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으니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혁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등장했으니 그의 표정에는 형제에 대한 일말의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진철 부회장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진철의 양팔을 붙잡았고 진철은 악을 쓰며 반항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진혁은 끌려가는 형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으니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쫓겨날 때 형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감방에서 콩밥 먹으면서 반성해라 형님. 진철이 끌려나간 후 회의실에는 공포에 질린 침묵만이 흘렀고 진철의 편에 섰던 임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타겟은 차녀 강진이 전무였으니 그녀 또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진이는 오빠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몰래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진혁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문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누님 어디 가십니까? 아직 정산할 게 많이 남았는데. 진혁은 진이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 거래 내역을 내밀었고 그 안에는 위작을 이용한 자금 세탁의 정황이 빼곡했습니다. 설마 친누나까지 감옥에 보낼 셈이야? 내가 인간이니? 진이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으나 진혁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어주는 게 더 비인간적이지요. 진혁의 단호한 태도에 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결국 그녀 또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태산그룹의 두 거물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였으나 여론은 오히려 부패를 척결한 진혁을 지지하고 환호했습니다. 주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태산의 주가는 급등했고 진혁의 리더십은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앞다투어 진혁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줄을 섰으니 이제 태산그룹 내에서 진혁의 말은 곧 법이자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텅 빈 회의실 상석에 앉아 쓸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았으니 승리의 기쁨보다는 혈육을 베어낸 아픔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룹 내부의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진혁은 병원으로 향했으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진혁이 들어서자 산소 마스크를 벗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느냐 내 아들. 태산을 잘 지켜냈구나. 아버지의 갈라지는 목소리에 진혁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과 누님을 제 손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진혁이 고개를 떨구며 괴로워하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오히려 잘했다는 듯 진혁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내가 옳았다.
아버지의 인정에 진혁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고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20년의 한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으니 그것은 진혁에게 태산그룹 회장직을 물려준다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이제 태산은 내 것이다. 더 크고 바른 산으로 만들어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에 진혁은 눈물을 닦으며 굳게 다짐했으니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기업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하며 위임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부자를 비췄고 그 빛은 태산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서광가도 같았습니다. 이제 진혁은 명실상부한 태산의 총수로서 세상 앞에 서게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희망이 얹혀 있었습니다. 회장 취임식 날 태산그룹 본사 강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 국내외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진혁은 단상에 올라 준비한 취임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확신에 차 있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태산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상생을 강조했으니 행복동 재개발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상인들과 공생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양보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의 연설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국민들은 감동했으니 갑질과 비리의 얼룩진 재벌가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진혁은 축하 파티장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조용히 김 집사를 불러 차를 대기시키라 명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호텔 연회장이 예약되어 있습니다만. 김 집사의 물음에 진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웃었고 그 미소는 재벌 회장이 아닌 인간 박달수의 소탈한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호텔 밥은 질려서 못 먹겠어요. 순대국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김 집사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운전대를 잡았으니 그들의 목적지는 다시금 그 따뜻한 행복동 시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더 그리운 밤이었고 진혁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가장 낮은 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가 행복동을 향해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태산그룹의 파격적인 행보를 칭찬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동 시장은 진혁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활기를 되찾았으니 임대료 걱정이 사라진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진혁의 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고 이제는 그를 바보형이 아닌 우리 회장님이라 부르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상인들은 진혁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감사를 표했고 진혁은 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아주며 인사했습니다. 국밥집 이모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가장 좋은 자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특제 국밥을 차려두었습니다. 어서 와라 내 새끼 배고프지? 많이 먹어라. 이모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말 한마디에 진혁은 울컥했고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보다 이 국밥 한 그릇이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밥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호텔 셰프도 이 맛은 흉내 못 낸다니까. 진혁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가게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곳에는 재벌과 서민의 벽이 허물어진 진정한 화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TV 뉴스에서
감옥에 갇힌 형과 누나의 모습이 나왔으나 진혁은 잠시 숟가락을 멈칫했을 뿐 다시 묵묵히 밥을 넘겼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밥심으로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했기에 그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진혁은 이모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으나 이모는 펄쩍 뛰며 받지 않으려 했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밥값이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건물 관리인 월급이라 생각하세요. 진혁의 재치 있는 말에 이모는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받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행복동에는 새바람이 불었으니 음침하고 낡았던 골목길은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거리로 변모했습니다. 진혁이 약속했던 상생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역 명소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허물어져 가던 담벼락에는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졌고 악취가 진동하던 하수구는 말끔하게 정비되어 꽃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으니 삶에 찌들어 찡그리기만 했던 얼굴들의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진혁은 매주 주말이면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이곳을 찾았으니 회장님이 아닌 동네 형 달수로 돌아와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동네 꼬마들은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고 달려와 안겼고 진혁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아, 나중에 나도 형처럼 멋진 회장님이 될 거야. 아이들의 당찬 포부에 진혁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격려했으니 꿈을 꿀 수 없었던 가난한 동네에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상가 번영의 사무실 간판은 행복나눔센터로 바뀌었고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니 진혁이 꿈꾸던 진정한 의미의 부촌이 바로 이곳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는 진혁의 가슴은 벅차올랐고 돈으로 건물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흐뭇한 마음으로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국밥집 이모는 이제 어엿한 행복동 요식업 협회장이 되었으니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지켰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늘도 특 국밥 말아드릴까? 이모의 너스레에 진혁은 손사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덩달아 즐거워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반면 악덕 건물주 최만식의 근황은 참으로 비참했으니 출소 후 갈 곳이 없어 공원 벤치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모았던 재산은 벌금과 합의금으로 모두 공중분해되었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려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식은 멀리서 행복동의 불빛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바보 달수가 동네를 천국으로 만드는 동안 자신은 욕심에 눈이 멀어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챙겨줬더라면. 만식의 뒤늦은 탄식은 차가운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고 그는 씁쓸하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진혁은 만식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으니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지만 처벌은 하늘의 뜻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권선징악의 결말이 이토록 명확하게 갈리는 것을 보며 주민들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실의 풍경 또한 180도 달라졌으니 과거의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진혁은 임원들과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시락 회의를 했고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사내 익명 게시판을 운영했습니다. 회장님이 구내식당에서 혼밥하시는 거 실하냐?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탈한 진혁의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었고 존경받는 CEO 1위에 선정되며 그룹의 이미지는 날로 좋아졌습니다. 그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으니 이름하여 달수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제2의 제3의 박달수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진혁의 집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으니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보낸 감사의 손편지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진혁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수조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 집사는 그런 진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으니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성군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자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진혁은 편지를 액자에 넣어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고 힘들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며 태산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주말 행복동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으니 제1회 달순의 마을 잔치라는 이름으로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고 먹거리 장터가 열렸고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와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었습니다. 진혁은 이날만큼은 VIP석이 아닌 무대 위로 올라갔으니 사회자의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과 노래 대결을 펼쳤던 것입니다. 박달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으라차차. 그가 엇박자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은 배꼽을 잡았고 회장님의 파격적인 재롱에 분위기는 최고조로 달아올랐습니다. 이모는 무대 아래에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응원했고 그 모습은 마치 친어머니가 아들의 재롱잔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진혁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으니 그는 주민 대표들에게 상가 지분 증서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평생의 생존권이었으니 상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진혁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이곳이 영원히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의 거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밤하늘에는 수천 개의 풍등이 떠올라 장관을 이루었고 각자의 소원을 담은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흐르며 밤을 밝혔습니다. 진혁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으니 이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시장 골목에 진혁은 홀로 남아 가로등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골목길이었고 쫓겨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서러운 길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옥탑방이 있던 자리를 올려다보았고 비록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그 시절의 추억은 여전했습니다. 박달수 참 고생 많았다. 그리고 잘 버텨줬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현재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넸고
바보처럼 살았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공감하는 심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밤바람이 진혁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습니다. 저 멀리서 동이 터오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진혁의 앞에 펼쳐질 또 다른 찬란한 내일의 예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고 시계 바늘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근해 볼까? 세상은 아직 바꿀 게 많으니까. 진혁은 힘차게 기지개를 켜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동네 바보형에서 재벌 회장이 된 박달수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이곳 행복동에서 영원히 전설로 기억될 것이며 그의 따뜻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으로 남을 것입니다.